요 장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사전에 정의해야 되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종류에는 뭐 활성화 함수 혹은 학습률, 에포크 아니면 뭐 최적화 함수 등등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과적합 방지를 하기 위해 이제 드롭아웃층 추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설정하고 데이터 준비해서 평가하고 성능 개선하는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로서 이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드롭아웃층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과적합이라는 거는 일부분의 대부분의 학생들 이거 시험 문제를 아마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적합이라는 거는 모델이 지나치게 이제 그 데이터에 오리엔트돼서 이제 그 학습 데이터만 이제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과적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소적합은 이제 이름 그대로 학습 데이터를 잘 학습을 못해서 이제 그 학습 데이터를 판별을 하지 못하는 방법이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모델을 만드실 때는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이 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상태의 모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적합이나 가소적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드롭아웃은 이제 과적합일 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롭아웃 같은 경우는 드롭아웃은 일부분에 저희가 이제 왼쪽 아래에 그림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노드들이 풀리 완전 연결이 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일부분의 노드들을 이제 제거를 해서 일부분의 노드들만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뭔가 어, 확- 일부의 연결을 제거를 하는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일정 비율을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다음 단으로 넘기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노드의 수를 이제 얼마만큼 지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파라미터로서 0.1부터 이제 0.99 뭐 그러한 사이에 있는 값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체 설정되어 있는 노드 수 중에 그 설정된 수만큼 해서 다음 레이어로 이제 그 어, 노드 수만큼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드롭아웃 층이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드롭아웃 층을 이제 소스 코드에 적용을 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롭아웃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웨이트라는 인수를 받게 되고요. 이 웨이트라는 인수는 실제로 어, 웨이트를 인수를 쓴 거는 이제 비활성화, 그러니까 다음 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레이트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여기에서 두 번째 스크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롭아웃 레이트 0.3이라고 하면 드롭아웃 0.3만큼은 이제 가지 말고 0.7만큼만 이제 넘어가도록 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학습할 때는 이렇게 이제 0.3이라는 학습할 때는 이제 0.3만큼 이제 걸고 이제 0.7만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 학습할 때는 이 드롭아웃을 학습할 때랑 테스트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지금 요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레이트의 0.3만큼의 값을 적어서 비활성화를 이제 적용을 해서 학습하는 게 이제 학습할 때 드롭아웃 사용하는 방법이고, 테스트할 때는 이제 0.3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1.1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드롭아웃의 레이트가 0.3 그리고 드롭아웃의 0.5만큼 이제 비활성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드롭아웃은 결국에 추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적합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부분의 그 노드들이 모두 다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잘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암기가 되어 있는 노드들을 일부분 제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일반성의 특징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과적합 지금 제가 이제 과적합을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드롭아웃 말고도 뭐 레귤레이제이션이라든지 과적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개발이 되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델을 드롭아웃은 위와 같이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프로젝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똑같이 그 베이스라인 모델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될 때는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유형의 신경망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과, 배, 이미지 등을 이제 분류를 하는 뭔가 태스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 어떤 유형의 신경망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 분류라는 뭐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 고려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러한 6가지 방법론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뭔가 이제 모델 부분을 선언을 하고 그 선언된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유형의 신경망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시간적인 정보를 조금 더 잘 고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미지상의 공간적인 특징망을 조금 더 잘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특성들을 조금 판별을 해서 공간적인 특성만 조금 더 잘 판별할 수 있는 CNN 계열의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시간 정보도 조금 더 잘 판별할 수 있는 RNN 모델 계열이나 아니면 시공간을 조금 더 잘 요즘에 RNN 계열 말고도 그냥 위치 정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판별할 수 있는 뭐 트랜스포머나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각 모델에 대한 장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유형의 신경망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뭐 유형을 신경망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러한 신경망 선택한 계열 중에 결국에 두 번째는 물체 인식의 기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체 인식 경우에는 이제 물체 검출은 이제 율로나 SSD나 여러 가지 물체 검출 알고리즘 등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계열을 사용을 하겠다라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계열 내에서 이제 유명한 모델들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 모델들을 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이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유명한 모델들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서는 그 모델의 층수나 아니면 레이어 수나 아니면 구조를 약간 좀 바꿀 수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층수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그리고 그 모델 내에 활성화 함수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는 최적화 함수는 뭐 아담을 쓸 건지 R 아담을 쓸 건지 아니면 SGD를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최적 함수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게 5번. 그리고 실제로 모델이 이제 5번까지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적합이나 과소적합 혹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모델 내부에 뭐 드롭아웃이라든지 배치 전개라든지 아니면 레귤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러한 방법론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이제 여러분이 6번째로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6가지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델에 학습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을 그냥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예측 혹은 분류 뭐 그러한 태스크별로 이제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이 실험을 프로젝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물체 검출을 하라고 하면 율로 V5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유사한 이제 태스크가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신 알고리즘 혹은 이미 오픈소스나 그런 것들로 많이 사용자들한테 많이 대중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실험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장점으로서 빨리 코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모델 자체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데이터에 다시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 자체를 이제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내 데이터로 조그마한 데이터로 다시 학습하는 게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그 방법론으로 많이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모델을 가지고 빨리 성능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태스크를 오브젝트 디텍션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뭐 최신 모델을 쓸 건지 아니면 최신 모델은 내가 구현하기 어려워라고 하면 좀 더 옛날 모델 뭐 오픈 소스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선택을 하셔서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건지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델을 설정을 하고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구축을 한 데이터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총 3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 3개는 첫 번째로서는 첫 번째로서는 훈련 데이터 그리고 검정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학습된 모델에 검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검증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검정 데이터를 학습을 한 모델을 가지고 학습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게 최종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스트 데이터는 기존 학습과 검증을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가 중복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특징을 찾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뭔가 오리엔트된 이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A 데이터, B 데이터, C 데이터를 가지고 모두 다 A 적용해보고 B 적용해보고 C 적용해보고 아니면 A, B를 같이 합쳐서 적용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이제 일반화된 내 모델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썼을 때도 일반적으로 성능이 향상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비교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훈련 데이터 나눠서 이제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검정 데이터를 안 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60, 15, 뭐 20, 20 혹은 하시던가 아니면 검정 데이터를 안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70, 학습 데이터가 70, 테스트 데이터가 30 정도 비율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부분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훈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하는 거는 여기 안에 써져 있는 것처럼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에포크라는 거를 이제 사전에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포크라는 거는 결국에 학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셋을 한번 다 모두 다 훑는 과정이 결국에 한 에포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에포크의 모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쭉 다 돌게 되고 그러면 쭉 다 도는 과정에서 결국에 모델이 그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모두 다 학습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피드 포워드 방향으로 이제 가중치가 계산이 될 거고 그다음에 BP 그러니까 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 모델의 이제 예측된 결과값과 그다음에 정답과의 예측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그때 이제 BP 그러니까 백 프로파게이션을 가지고 오차 여청파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차 여청파가 적용이 되고 나서 이 가중치들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다시 뭐 훈련 데이터를 다시 다음 훈련 데이터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고 뭐 반복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학습 한 번 에포크 진행될 때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테스트나 혹은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 평가 지표를 적용을 해서 뭔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큐리시라든지 아니면 F1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리콜이라든지 뭐 프리시전이라든지 그런 평가 지표 등을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요 네 번째 라인에 있는 훈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뭐 평가 계산하는 거 그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보고요. 그리고 나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모든 검정 데이터에 대해서 요 과정을 똑같이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이 똑같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 검정 데이터로 학습이 된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모델의 정확도와 오차 계산을 해야 하면 이제 최종적인 그 모델에 대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모델을 가지고 학습하고 이제 테스트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RGB 그냥 레드, 그린, 블루라는 색상을 가지고 그냥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RGB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레이스케일 단일 채널인 한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가지고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을 한 다음에 두 가지 형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채널로 설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각 채널별로 설정이 된 거에 각각마다 이미지마다 이제 가로와 세로 크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 크기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모두 다 균일한 그 사이즈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균일한 사이즈와 그 다음에 채널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에 집어넣어서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크기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딥러닝 모델은 아직은 이제 그 데이터 정교화라는 거를 꼭 해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 정교화라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 픽셀 분포가 막 0에서 255 사이로 엄청나게 클 거예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한 뭐 텍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255는 아니지만 좀 더 베리에이션 자체가 엄청나게 클 텐데 아직 베리에이션 자체가 큰 거를 이제 학습을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서서 구성한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셋을 무조건 노멀라이제이션 뭐 뮤를 가지고 이제 평균값으로 이용해서 뭔가 0 부근으로 맞춘다든지 아니면 0에서 1 사이로 이제 그 값을 이제 노멀레이션 하는 과정을 한다든지 지금은 저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한 거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과 평균을 빼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빼고 거기에 대한 표준 표체를 나눠가지고 정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평균 자체 데이터셋 자체를 모두 다 0 부분에 분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값도 모든 값들이 0에서 1 사이로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은 데이터는 이렇게 범주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 범주가 큰 것들을 제대로 아직 모델이 잘 판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을 0인 데이터 뭐 이렇게 좀 노멀레이션을 해서 평균값 0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정교화해서 0과 1 사이 근처에 뭔가 이제 분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교화 과정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정교화 과정을 꼭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정교한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로 이제 뭔가 왼쪽이 이제 정교한 특징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오른쪽이 정교화하지 않은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모델 자체는 결국에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거예요. 최적의 가중치라는 거는 그 에러가 최소로 있는 그 컨벡스 그 최소로 있는 그 골짜기 한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 지점을 찾을 때 최소 루트로 가야지만 빠르게 모델이 수렴이 되고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정교하진 않는 특징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는 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골까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제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교화된 특징을 적용을 하신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델이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실제로 학습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성능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성능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예측 값을 가지고 이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성능 평가를 할 때 나온 결과값들이 이제 과소적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적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적합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예시로 트레이닝 성능이 검증 데이터 성능보다 높은 거예요. 그럴 때는 과적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로 적당하다라는 거는 트레이닝 어큐리시보다 실제로 검증 데이터 성능 자체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검증 데이터가 높았을 때에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의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소적합이라든지 과적합, 그리고 실제로 분포 데이터의 분포를 뭔가 시각화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과적합할 때는 이렇게 그 경계선 자체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잘 찾는 거겠죠. 학습 데이터의 분포에 대해서. 근데 가소적합은 그냥 그 경계선 바운더리 디시전 자체가 그냥 약간의 곡선이 별로 없고 그냥 단선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잘 학습이 되지 않은 이제 그 케이스가 이제 과소적합인 거고, 그리고 제일 바람직한 거는 약간의 오차는 있긴 하겠지만 그 경계선 자체를 조금 더 일관성이 있게 좀 더 잘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적합한 복각도를 이용해서 그 판별한 게 요거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학습 오차와 그리고 검정 오차의 값을 가지고 과적값을 이제 판단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기술 그냥 말로 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대로 보려고 하면 모델을 학습을 할 때에 에러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에포크가 진행이 될 때마다 이제 에러 값은 계속 출력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이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축은 이제 학습수가 될 거예요. 에포크 1, 2, 3, 4, 5, 6 학습수는 이제 결국에 학생분들이 설정을 해놓으신 에포크 수만큼 이제 쭉 갈 건데, 거기에 이제 세로축, Y축 자체는 이제 로스 혹은 이제 어큐리시가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A라는 부분은 실제로 에포크별로 결국에 이 손실값을 작성을 한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파란 색깔 곡선 있죠. 이 파란 색깔 곡선이 결국에 에포크가 갈 때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손실값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학습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학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 선 자체가 적은 에포크일 때 조금 더 이 경사가 빠르게 0값에 가깝게 이제 수렴이 되는 0값에 가깝게 빨리 떨어지는 게 이제 좋은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되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훈련 데이터와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로스 그래프가 어떤 경향성을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에는 로스 손실이고 이렇게 에포크가 있을 때 학습이 이렇게 쭉 수렴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로스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A, B, 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A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값은 이제 파란색이 이제 훈련 데이터고, 그 다음에 점박이로 되어 있는 게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인 거예요. 제일 이 A, B, C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는 C예요. 그러니까 학습 로스보다 검증 로스가 더 낮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C 방법인 거고, 그리고 B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훈련 데이터와 모두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그냥 왔다 갔다 지금 다 수렴이 되지 않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플럭추에이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학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바꾸거나 아니면 방법론을 바꿔야 돼요. 그런 방법이 지금 B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 방법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수렴이 됐는데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잘 학습이 되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과적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학습을 했고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는 손실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 방법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모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A, B를 쓰는 게 아니라 C일 때만 모델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거를 이제 요 방법이 여러분이 모델을 학습을 할 때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기 뒤에는 이제 모델을 평가를 하고 뭐 성능 개선하기 위한 그냥 실습적인 코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코드단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냥 한번 찝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먼저 소규모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이 하시는 프로젝트가 요 구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 얼마 안 남지 않았지만 요 순서대로 결국에 여러분이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눠 가지고 학습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서는 실습용 소규모 데이터 생성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훈련 데이터를 분류를 하시고 그리고 모델을 구성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모델 학습을 한 걸 가지고 성능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능 측정된 걸 가지고 뭔가 이제 시각화를 해 가지고 실제로 모델의 학습이 제대로 되는지를 이제 판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러한 순서대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실습 내용에서 구성된 거는 첫 번째로서는 이제 관련된 이제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임포트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는 여기서는 이제 scikit-learn이라는 그 뭐예요? make 블럭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 과정은 이제 여러분은 커스텀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에 이제 텐서플로우나 케라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참고를 하셔서 데이터셋을 만드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이클러는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SQL러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요거 방법론을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데이터셋 구성하는 방법론에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쓸 거냐 그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똑같이 X, 학습 데이터는 X로 설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Y가 이제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분류를 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분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10가지 클래스를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4라고 쳐요. 그러면 숫자에서 4라고 하면 4 부분만 1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다 0인 게 구성이 된 게 원핫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5다라고 하면 5 부분만 1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0으로 된다라는 게 그게 원하드 인코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게 요 투 카테고리카 요 함수가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나서는 이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 가지고 각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여기가 800이 아마 그 이미지 사이즈 혹은 그거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800 곱하기 2는 이제 분류를 하고자 하는 그 수만큼 클래스 수만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800,2 혹은 200,2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제 나누시면 되고 그 데이터셋 나눈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모델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MLP 멀티레이어 퍼센트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케라스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퀀셜이라는 걸 먼저 객체를 선언을 해 놓고 그 객체에 이제 계속 때려서 애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첫 번째에서 덴스 레이어로 첫 번째 FC 레이어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는 if 사이즈는 2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는 렐로라는 펑션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덴스 레이어를 적용하고 클래스는 3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노드 수는 3을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이제 소프트 맥스를 적용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블루라는 태스크를 적용을 하실 때는 무조건 아웃풋 부분에는 이제 아웃풋 액티베이션 펑션에는 소프트 맥스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소프트 맥스라는 거는 이제 0과 1 사이로 그 값이 이제 원래는 값이 0과 1로 나올 수 말고 이제 원래 넓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넓게 나오지 않고 0과 1로 사이로 이제 뭔가 만들어 주는 방법이 이제 소프트 맥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델 선언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모델을 학습을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 펑션을 여기에 카테고리컬 클래스 엔트로피 종류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카테고리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그 종류를 분류하지 않는 그 로스 펑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카테고리컬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종류를 분류할 수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리고 최적화 방법은 아담이라는 방법을 쓰시고 여기에 아담 말고도 뭐 알아담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예요. 그 케라스 도큐멘테이션 그 찾아보면 거기에 다른 방법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습할 때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인 매트릭스의 어큐리시라는 걸 적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 썸머리는 결국에 나중에 그 출력을 할 때 모델 부분이 요약이 돼서 출력하는 부분이 요거 썸머리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이제 모델의 학습을 실제로 적용을 하는 게 이 모델의 fit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 첫 번째 인자로서는 학습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서는 레이블 값을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검정 데이터도 똑같이 검정 데이터 키워드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train and test 데이터 그리고 test y 데이터를 집어넣으셔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포크 수를 여기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모델이 학습이 돼서 이 스토리 값에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게 모델이 다 학습이 되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할 때는 여기는 이제 evaluat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셨는데 이제 모델에 evaluate 가져와서 학습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성능과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성능을 각각 이용해서 비교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트레이닝이 테스트보다 높죠. 그렇게 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이 그러니까 테스트가 실제로 트레이닝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LP를 두 개의 레이어로 쓴 거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성능 난 걸 보고 얘 모델이 과적 과적합인지 아니면 과소적합인지 여러분이 판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능의 그 경향성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체가 파란색이 훈련 데이터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건데 지금 최종적인 결과값은 인지 테스트 데이터가 좀 더 낮게 나왔죠. 근데 보시면 대부분 테스트 데이터가 800 에포크 전까지는 테스트 데이터가 대부분 높았어요. 빨간 색깔이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100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파란 색깔들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습수를 너무 많이 설정을 해서 이제 과적합이 나타난 예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 같은 경우는 학습수를 좀 줄여 가지고 800 혹은 600까지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성능이 가장 높았었던 그 테스트 데이터가 더 높고 이제 학습 데이터는 낮기 때문에 그럴 때 모델은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경향성을 먼저 시각화해서 뭔가 그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제공을 해주는 매트래플롭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각화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에포크가 진행할 때마다 그 에러나 그 정확도 값을 여러분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리스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거 데이터들을 다 누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구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히스토리 내부에 지금 어큐리시나 이제 벨 어큐리시 자체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플롯하는 거를 구현을 하신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욜로 V5를 이용해서 뭔가 구현을 해서 성능 분석을 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시각화를 하거나 아니면 정확도를 이용해서 뭔가 분석을 여러분이 구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성능 분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성능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 자체가 뭐 95% 이상 혹은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95% 이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99% 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실험실 데이터 우리가 만든 이제 요거
이 환경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만 이 테스트를 하면 안 되고 실제 여러분이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자 하는 테스트 베드인 그 환경에 모델을 적용했을 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노이즈나 그런 것들이 심해 가지고 성능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99%가 나왔다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고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뭐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해야 된다든지 고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판단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런 제가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요렇게 나와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내가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바꾸셔야 되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첫 번째로서 신경망 구조에 신경망 깊이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층의 뉴런 수를 증강을 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활성 함수를 기존에 뭐 렐로를 썼는데 아니면 뭐 리킬렐로라든지 EL로라든지 아니면 바이렐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활성 함수를 여러 가지를 써 가지고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똑같이 바꿀 수 있는 게 학습 및 최적화 부분이 있어요. 학습 및 최적화에서는 학습 에포크 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적화 부분에 웨이트 디케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해서 뭔가 학습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적화 함수인 아담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최적화 방법을 써 가지고 모델을 평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어디 갔어? 이 예시 같은 경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학습 데이터가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성능이 올라가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설정을 한 1000만큼 다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미리 사전에 이제 학습수를 설정한 게 이제 100만큼 설정 1000만큼 설정을 했다라고 해도 이전에 뭐 200이나 300일 때에 학습을 종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자체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써 놨었던 그 뭐지 있어. 여기 조기 종료 여부. 그게 얼리 스토핑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끝까지 학습수를 간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학습 데이터가 중간에 그 학습수를 다 마치지 않아도 그냥 학습이 더 올라가지 않거나 이제 그 성능 증가폭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면 중간에 학습을 종료하는 방법이 조기 종료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적합이나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웰트 레귤레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에러 레귤레이제이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롭아웃이나 아니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수적으로 데이터를 얻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소량의 데이터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량의 데이터를 얻는 게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모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크게 불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불리는 방법으로서 뭐 노이즈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미지의 뭐예요? 색깔을 약간씩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약간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데이터 수를 뭔가 증강을 해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자체를 증가하는 방법이 요 데이터 강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요 부분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모델을 평가를 할 때 신경망 구조를 변환을 할 건지 학습 데이터를 요구를 할 건지 아니면 요 규제 하나 요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조금 더 데이터에 잘 튜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런 것들을 적용을 할 때는 실제로 막 성능이 크게 막 10% 5% 이상 막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학습을 했더니 모델 자체가 막 70% 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70%인데 내가 성능 자체를 지금 80%로 올려야 돼.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방법론들을 적용을 해서 뭔가 튜닝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 아예 그 모델 자체가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지 못하는 거니까 모델 자체를 다른 방법 모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 그러니까 성능 자체가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모델을 쪼금 더 최적화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 학습 성능이 85%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90% 이상이라든지 좀 높은 성능일 때에 1-2% 올리는 거는 요런 것들을 바꿔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근데 성능이 아예 뭐 80% 미만인 성능인데 요거를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뭔가 바꾼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럴 때는 그냥 다른 모델을 적용을 해 가지고 뭔가 성능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요 각각의 방법론에서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여기 뒤에 부분이 각각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망 깊이나 뉴런소, 활성함수 종류. 왜냐면 이 딥러닝 자체는 이제 활성함수 자체는 이제 뭔가 딥러닝 모델 자체는 이제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델 그 활성화 함수 부분에서 이제 선형적인 특징을 판별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인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뭐 EL라든지 그런 것들을 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비선형적인 특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결정 경기가 원래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나왔었는데 뭔가 비선형적인 특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조금 더 단순한 특징 그 결정 경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모델의 성능을 조금 더 잘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비선형적인 특징을 쓰면 조금 더 성능이 높아지는 거는 이미 많이 조금 한 2년 전 혹은 이전에 그전에도 많이 밝혀졌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자체를 원래는 데이터 탐색 분석을 먼저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탐색 분석을 먼저 하라는 이유 자체는 어 왜냐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포가 만약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경계를 뭔가 이 결정 경계를 그냥 단순하게만 해도 뭔가 이 데이터셋 분포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의 중간 정도의 복합도가 있는 모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쪼금 더 약간의 복잡한 모델을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뭔가 패턴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장치로 이제 데이터 분포가 뭔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즉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먼저 학습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 분포가 뭔가 복잡한 모델을 써야 될 것 같다. 아니면 그냥 단순한 모델을 써도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고러한 그 먼저 사전적인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잡한 모델을 쓸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모델을 쓸 건지 그거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판별을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뭔가 가지고 판별을 하는 거는 그냥 쓸모없는 방법을 너무 좋은 기술을 그냥 쉬운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런 것들은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쉬운 방법을 가지고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도 복잡한 방법을 가지고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복잡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라고 해도 쉬운 방법을 이용을 해서 판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아이디어든 혹은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간단 명료하게 뭔가 아이디어를 구성을 하고 그거를 간략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고렇게 구성을 해서 구현 코드도 똑같잖아요. 심플하고 깔끔한 코드가 보기 좋은 것처럼 그렇게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습 및 최적화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러닝 모델 자체를 실제로 이렇게 뭔가 최적화 형태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형태로 뭔가 모델 자체가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볼 형태로 표현이 될 건데 여기에서 모델의 제일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여기 이 밑에 볼의 맨 밑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가 되는 오차 최소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으로 결국에 모델이 학습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로 빨리 가냐 아니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냐 그 최저점에 갔냐 아니면 중간에 멈췄냐 그런 것들이 모델이 최적화되어 있냐 그 학습이 잘
학습이 되어 있냐 그런 것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에 이제 영향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학습률, 러닝 레이트 아니면 웨이트 디케이 혹은 미니 배치 아니면 최적화 방법 등 아니면 에포쿠스 아니면 어웨이 스타핑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처럼 뭔가 이제 모델 자체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뭔가 실험 분석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학습률, 러닝 레이트 부분을 쪼금 더 그러니까 만약에 예시로 여러분이 0.001을 줬어요, 기본에. 기본 디폴트로 0.001을 줬으면 얘를 숫자를 좀 더 0.000001을 줬다라고 하면 더 작은 값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학습률이 결국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학습의 보폭이에요. 결국에 얘가 학습률이 크게 되면 학습 보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커지는 거고, 근데 학습률을 조금 더 제일 작은 수를 줬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최소점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러닝 레이트가 적당한 크기를 가지면서 이제 이 내려가는 횟수 자체도 중요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당한 러닝 레이트 값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오차 최소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값을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요즘 최신 방법에서는 그 러닝 레이트 자체도 그냥 자동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그 방법론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론 자체를 여러분이 뭐 찾으셔서 그거를 적용을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적당한 최적화된 그 러닝 레이트를 찾아 가지고 오차 최소점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러닝 레이트 자체를 이제 작은 학습률, 그리고 큰 학습률, 그리고 아주 큰 학습률, 적당한 학습률 네 가지 있겠죠. 결국에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학습률 로스 떨어지는 그 그림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학습률 같은 경우는 이게 로스가 수렴이 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위로 그냥 쭉쭉쭉 발산이 돼 버리는 거고, 그리고 적당한 학습률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방법, 그리고 적은 학습률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큰 학습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렴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뭔가 가는 형태로 나오는 게 큰 학습률에 대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들을 이제 여러분이 로스에 대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자체를 시각화를 한 다음에 그러한 경향성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신 다음에 뭔가 조금 더 최적화해야 된다. 그런 데는 나오면 여러분이 그 학습률을 여러분이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 이제 그 손실값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 요거 그냥 관찰 방법을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제가 뭔가 추가적으로 러닝 레이트 부분 등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최적화된 학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학습률 감쇄 혹은 계산력 감쇄, 지수 감쇄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감쇄라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 레이트가 갈 때 이렇게 한 칸씩 뛰어가는 그 단위가 있잖아요. 고럴 때 그것들을 추가적인 가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속도를 좀 더 줘 가지고 얘가 빨리 가도록 만들 건지, 아니면 얘를 좀 더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내가 걸음을 걸을 때 그냥 일반 우리 사람이 걷는 것처럼 그냥 한 단계씩 걸어가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뒤에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더 빨리 걷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결국에 여기에서 학습률 감쇄라든지 이 계산력 감쇄, 이 지수 감쇄가 요건 각각의 방법론이긴 하지만 이 감쇄라는 것들이 결국에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이 이 최적화된 그 지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보조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보조적인 방법을 받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모델 자체는 이 최소가 되는 그 지점까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감쇄 방법들을 많이 적용하고, 이 감쇄 방법론에 따라서도 성능이 빨리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쇄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률은 이제 그냥 학습하는 중간에 동적으로 이제 학습률을 변화하는 방법이고, 이 계산형은 일정한 비율별로 그냥 이 스텝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 그러니까 일정한 순간에 별로 이제 감소가 되는 방법이 계산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지수 펑션, 이 그 exponential 펑션이 있죠. 그 exponential 펑션의 앞에 그 위에 그 텀 있잖아요. 2의 n승할 때 그 텀에 거기에 이제 그 0.1이라든지 아니면 그만큼 이제 감소가 되는 방법, 앞에 감소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뭐 미니 패치, 여러분이 이제 F 코드나 요런 것들이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니 패치를 크게 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이 될 때에 연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성능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미니 패치를 적게 한다라고 하면 연산량 자체는 적고 뭔가 적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이 미니 배치를 크게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뭔가 미니 배치를 적게만 하는 것도 적은 것들이 적게만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니 배치는 일정한 그 값을 하나를 주신 다음에 줄 때는 뭐 30이나 64나 128이나 256 중에 하나를 주시고요. 대부분 그 값을 주시고 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아직 회사를 정말 큰 대기업을 가지 않는 이상은 미니 배치 수 자체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30이나 혹은 16, 8 뭐 그런 식으로 적당한 수를 주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구성을 하신 프로젝트에서는 진행을 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 최적화 알고리즘 부분에 있는데, 이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도 똑같이 여러 가지 방법론에 따라서도 이제 그 빨리 이 최적화된 목표가 된 최소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소점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담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멘텀이라는 방법은 결국에 이제 뭔가 이제 최소점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어떠한 최소점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그거를 이제 완화시켜 주는 방법이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요거는 이제 이러한 방법론들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를 실제로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 분야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요 아담이라든지 요러한 모멘텀이라든지 뒤에서 나오는 뒤에 없지만 뭐 R 아담이라든지 그러한 방법론들을 여러분이 다 일일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런 것들을 지금 여기 이 수업에서 모두 다 다루기에는 조금 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모델을 학습을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최적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디폴트 세팅으로 아담을 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셔서 구현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을 기본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F 코스를 설정을 해야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F 코스를 너무 많이 하면 학습 데이터가 검정 데이터보다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F 수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 F 수에 따라서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얼리 스탑이라는 거는 결국에 얼리 스탑이라는 과적 합이 일어나기 전에 학습 자체를 이제 종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리 스토핑이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훈련 데이터는 이렇게 떨어지고 검정 데이터는 이제 학습수가 증가하다 보면 검정 오차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그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가장 이 격차가 적어지는 부분이 학습수가 적당한 부분이 되겠죠. 고럴 때는 무조건 얼리 스타핑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결국에 그 순간에 학습이 종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무조건 얼리 스타핑을 요즘에는 대부분 다 적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적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롭아웃이라는 거, 일부분 모든 레이어 노드들을 모두 다 다음 단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노드만을 넘기는 방법이 드롭아웃인 거고, 아니면 L2 규제화라는 거는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하려고 하면 모델에 이제 그 오차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손실 함수를 결정을 하게 돼요. 결국에 이 손실 함수의 목적에 따라서 이 모델을 학습이 되게 되는 건데,
이 숨쉬는 함수를 대부분 기본적으로 쓰는 게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혹은 MSE 로스 아니면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로스, 포컬 로스 혹은 힌지 로스 여러 가지 로스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럼 그 로스 방법론에 추가적으로 이 로스만을 가지고 이제 모델이 학습하는 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과적합이라는 게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로스 함수 뒤에 부분에 이제 정규화 규제화 함수라는 텀을 더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제화 함수와 되는 그 텀을 더 붙여가지고 실제로 모델이 과적합이 되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화 텀의 종류로서는 에러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엘트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exponential 뭐 non-linear exponential regulation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규제한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한 방법론이 이제 요거를 regulation 텀이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로스 함수가 실제로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스 펑션에 옆에 추가적으로 규제와 항을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를 묶여가지고 하나의 로스 펑션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이렇게 커널 레귤레이션 요거는 커널 함수에 지금 레귤레이션 함수를 적용을 해서 뭔가 규제 함수를 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과적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실제 구현을 할 때는 이미지 데이터 케라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요거를 예시를 들어서 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뭐 플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노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데이터를 증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뒤에 겐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겐이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증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제 뭔가 증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증강을 해서 뭔가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로테이션을 이용을 한 이제 데이터 증강,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시인데 이제 원본 이미지가 6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회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증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강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강화를 할 때는 실제로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데이터를 더 많이 추가적으로 획득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것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부분 이제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 자체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모으신 것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이 일일이 모으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적으로 뭔가 데이터들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이제 연구 개발이 되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은 0과 1 사이에 그 부분으로 뭔가 있어야지만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데이터 분포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모델 자체 내에서도 0과 1 사이로 뭔가 그 바깥으로 퍼지게 된다라면 안 되는 거죠. 바깥으로 웨이트 자체도 이렇게 얼정한 그 틀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뭔가 빨리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모델 자체가 이제 바깥에 뭔가 범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모델이 잘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내부에서 뭔가 조금 더 이제 노멀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 배치 노멀레이션이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요 방법론은 뮤와 시그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정치에 대한 뮤와 시그마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균일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아니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방법론을 여러분이 모델의 그 레이어 중간 사이에 여러분이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이 배치 정규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A 데이터로 이제 요런 문제점이 있는데 A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전혀 다른 B 데이터로 뭔가 분류하기에는 뭔가 그 데이터 분포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판별하기 어려운 이제 문제점이 결국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변량 시프트라는 걸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할 때는 이 배치 노멀레이션 뮤와 시그마 비 배치 정교화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적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실제로 요거는 것들은 배치 정교화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모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고 또 조금 더 이제 모델의 손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뭔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글씨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구현하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덴서 레이어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배치 노멀레이션을 적용을 하시면 배치 노멀레이션 혹은 인스턴스 노멀레이션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시면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미지 분류라는 걸 실제로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미 임포트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그리고 모델 구조를 정리를 하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모델 학습을 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한 걸 가지고 모델 학습 곡선을 그리고 학습 곡선을 가지고 한 걸 가지고 뭔가 이제 이미지 이제 성능 분석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확도 개선을 하고 한 코드 부분을 이제 제가 뒤에 부분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 구조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 학습하는 부분, 모델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학습 곡선 부분, 그리고 뭐 이런 거 에러 뜨는 것들. 요거 에러는 이제 여러분이 케라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코랩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랩은 이제 한 계정당 2개 정도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 계정을 이용을 해서 2개 프로젝트를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 모델을 학습하는 개수가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른 계정을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총 뭐 4개 혹은 6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정 수를 늘리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아웃 오브 리소스 요거 지쳐 있다라는 거는 이제 원래 그 그래픽을 학습을 할 때 그 GPU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모델이 그 GPU 용량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요 에러가 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에러가 뜰 때는 모델의 웨이트 자체를 좀 컴팩트하게 줄이신 다음에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부분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관련해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그뭐 전이학습 뒤에 부분 안 나간 거 설명드리고 나서 그 물체 검출인가 그걸 거예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 네,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네. 뭐 저한테 질문 오시는 분이 있는데 디스코 용량의 제한이 있는데 로컬 머신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상관없는데 이 코드 로컬 머신으로 진행을 해도 다 저한테 소스 코드는 다 포함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소스 코드 똑같이 그 주석 다 다르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뭐 크랩을 쓰긴 하지만 저도 이제 서버가 제가 빌려 쓰는 게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 적용해서 학생분들 소스 코드가 를 구현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저한테 이제 압축을 구글로 보내주셔야 돼. 구글이나 아니면 요거 올라간지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나 그런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압축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셔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 질문 있으신 학생분들만 남아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교수님, 네네네. 먼저 박사영 누구 먼저 할래요? 제가 먼저 해도 네네. 박사영 학생님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거에서 음. 모델을 기터브 링크를 가져와서 네. 하는데 네. 클론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게 예시 네. 나온 거 보니까. 네. 근데 거기 나온 코드 그대로 쓰는데 이게 에러가 뜨는데 네. 그 이유를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클론 그거 못 쓰는데요. 그거는 그 뭐지? 따로 지금 보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에러 코드를 봐야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 그거는 네. 따로 시간 잡아서 그냥 그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러면 매일 한번 네, 네네. 그 가능하신 시간 지금 네, 저한테 알려주시면 아니면 제가 여기 간단한 질문들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네, 뭐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것 그러니까 이메일에 가능하신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회신해 드릴게요. 네, 전화번호도 같이 써서 보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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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학생분은 또 있어요? 교수님 매일 네. 회신은 있었는데 김태성 학생이죠? 네네 네, 혹시 이게 네. 메일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잠깐만요. 김태성. 아, 지금 안전모 데이터셋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구현하신 게 욜로 V5만 사용하신 거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캐글에서 제공해주는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욜로 V5 말고 이제 다른 모델 알고리즘, 오브젝트 디텍션 다른 알고리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에 두세 개를 이제 이용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네 그럼 논문이 있었나는 그거는 어떤 말씀이시죠? 논문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헬멧 검출하는 데 있어서 논문이라는 건 이제 헬멧 검출하는데 욜로 V5를 이용을 한 이제 헬멧 검출하는 이제 그러한 논문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있는지를 검색해 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헬멧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만 이용을 했잖아요. 음, 응? 네 맞죠? 네. 그러면 그 캐글 데이터셋 말고 다른 캐글 데이터에 이제 헬멧 검출을 한 데이터셋이 있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은 그럼 그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는데 그럼 음. 유튜브 동영상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분은 지금 실제 데이터를 모으지는 않았죠.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헬멧 관련된 이제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동영상에서 프레임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네 그 프레임으로 추출되면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욜로 V5에 학습을 해서 성능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 동영상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어노테이션은 뭐야 욜로 마크라든지 그냥 데이터 욜로 그 이미지로 뜨면 너무 많은 걸 데이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100개만 해가지고 샘플만 조금 해가지고 욜로 V5에 학습해서 성능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그러면 안 돼? 응, 응. 동영상으로 학습을 네.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로 테스트를 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러니까 동영상 욜로 유튜브에서 데이터를 모으면 거기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로 70%쓸 거고 30% 테스트 데이터로 쓸 거 아니에요. 음. 응?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70%로 학습을 한 모델을 가지고 학습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는 얘기죠. 어, 네,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도 그러니까 다 이해했죠? 네네. 네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델은 제가 보내드린 링크 있잖아요. 네네. 링크 중에서 구현하실 수 있는 두세 개 이제 다운 받아 가지고 두세 개 구현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거 없어요? 이어진 학생이나 변경탁 학생 질문 없으신가요? 김현진 학생 질문 없죠? 네, 없으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